51번 봅시다. 자, 다음 자료에서 기억이 과거에 급제한 당시의 왕이 개편한 토지도의 내용으로 옳은 것. 자, 기억이 주군이 시오를 문헌이라고 하였다. 후에 대개 과거에 응시하라는 사람은 역시 모두 구제의 명부의 이름을 올렸으니 이들을 일러 문헌공도라 하였다. 자, 문헌공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구제학당, 구제가 있으니까 구제학당이겠죠? 그러면 최충. 자, 그러면 최충이 여기서 이제 문제는 기억이 과거에 급제한 당시의 왕이죠. 자, 이 사람이 과거에 합격한 시기는 목종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주로 활동한 시기는 문종 때죠. 하지만 과거에 합격한 시기라고 했으니까 목종 때. 그래서 과거에 합격한 건 목종. 자, 그 다음에 현종, 덕종, 정종, 문종 요 시기에 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4명 정도의 왕을 모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과거에 합격한 건 목종이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보시면 문무양반과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자, 문무양반과 군인 전시과를 개정했다. 그러면 군인전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 군인전시과라고 하는 건 개정전시과를 얘기하는 거고 개정전시과는 목종 때.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건 경정전시과.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 자, 그 다음에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자, 인품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시정전시과. 시정전시과는 경종 때. 자, 전시과를 고쳐 제1과는 전지 100결, 시지 50결을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전지 100결, 시지 50결 이건 무슨 전시과일까요? 요거는 경정전시과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개정전시과에는 전지 100결, 시지 70결이거든요. 그런데 경정전시과는 전지 100결, 시지 50결.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외워야죠. 앞에 1등급만. 1등급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전지 100결, 시지 50결 그러면 경정전시과. 이거는 문종 때. 그래서 51번은 문제가 조금 어렵죠? 왜? 그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과는 조금 어려운데 사실은 여기서 그러면 목종 때 최충이 과거에 합격한 걸 어떻게 아냐? 알 수가 없죠. 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불가능한 거죠.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알 수는 없고요. 보통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라고 낸 거겠죠. 최충이 주로 활발한 활동을 한 건 문종 때고 이 사람이 과거에 합격한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목종 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으라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문제가 그냥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고 그런데 나머지 지문은 한번 다시 봐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최충이 과거에 합격한 해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사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따로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군인전시과를 실시했어? 그러면 개정전시과. 그 다음에 전지 100결, 시지 50결을 줬어? 그러면 경정전시과. 현직관리에게만 줬어? 그럼 경정전시과. 이런 지문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의 내용까지 외울 필요 없지만 지문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이제는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전시과구나 라는 거는 알아야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체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1, 2, 3, 4의 지문 중에 내가 모르는 지문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알아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죠. 자, 52번 봅시다. 기억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5월 을사에 태조가 예산진에 행차하여 이르기를 너희 공경장상은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므로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들 기억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만약 무지한 가신들을 기억에 보낸다면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힘써 마음대로 약탈할 것이니 너희 또한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자, 그러면 기억에 있는 백성들을 함부로 수탈하지 말고 잘 다독여라. 잘 다스려라. 자, 그러면 기억은 어디냐? 뭐냐? 노급이에요. 노급.
자, 노급이라고 하는 건 신라시대부터 등장했던 토지죠. 그래서 노급이라고 하는 건 원래 신라시대에, 자, 신라시대부터 언제까지 있었냐면 고려 초, 태조 때까지 존재했던 토지고요. 태조 때 있다가 이제 태조 때 없애버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노급이라고 하는 토지는 말 그대로 녹, 관리들의 월급을 어떤 지역에 준 거를 녹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세를 수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노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였냐면 진골귀족, 자, 귀족 관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귀족 관료에게 나눠주는 토지를 노급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자, 조세를 수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다. 자, 조세를 수취할 수 있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세 수취라고 하는 건 토지에 대한 전세와 그리고 공납, 그리고 노동력이면 역이죠. 그래서 전세, 공납, 역을 모두 수취할 수 있다. 물론 수조권만 주는 거 알죠, 여러분? 자, 그러면 봅시다. 자, 1번 신라의 토지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맞아요. 두 번째, 직역에 대한 대가로 수조권만을 지급한 것이다. 자, 직역에 대한 대가로 수조권만을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물론 이제 수조권만을 준 거긴 하지만 뭐 노동력이나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노동력 징발까지 다 준 거기 때문에 수조권만 준 건 아니고 플러스 노동력 징발권까지 같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상 토지에 거주하는 가호의 수를 단위로 지급되었다. 자, 대상 토지에 거주하는 가호의 수를 단위로 지급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마을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호를 기준으로 준 게 아니고 그냥 지역을 통으로 준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지방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으로 무신정권기까지 존속했다. 자, 노급이라는 건 언제까지 있었다가 사라진 거냐면 태조 때까지. 그래서 무신집권기까지 존속했던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노급과 비슷한 토지가 하나 있었죠. 뭐였어요? 시급. 그럼 시급은 언제까지 존재하나요? 시급은 조선 초까지 존재하죠. 시급은 왕족이나 공신에게 지급하는 토지로서 노급과 역할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조선 초까지 존재했던 게 바로 시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53번. 자, 고려시대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기억. 성종은 건원중보를 만들어 전국으로 사용하게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자, 성종은 건원중보를 만들었다. 건원중보는 최초의 화폐이면서 이거는 철로 만든 돈이기 때문에 철전. 자, 그래서 성종 때 처음 만든 거 맞죠? 그런데 유통이 되진 않죠? 유통은 실패한 거죠. 자, 그러면 맞네요? 기억, 니은. 자, 고려 후기 관청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민간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자, 고려 전기에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고려 후기에는 민간수공업, 사원수공업. 자, 그러므로 고려 후기에는 관청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민간수공업이 발전하였다. 맞네요. 디귿. 예산강 어귀의 병난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병난도를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 맞네. 그 다음에 리을. 자, 봅시다. 원간섭기에는 원의 지폐인 보초가 들어와 유통되기도 했다. 맞아요. 원나라의 화폐가 우리나라에 유통되기도 하죠. 자, 그럼 다 맞네? 네, 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중세의 사회에 고려시대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왕실과 혼인을 통해 외척이 되어 대대로 특권을 누리는 문벌 가문이 나타났다. 자, 왕실과 혼인을 통해서 외척이 되어 대대로 특권을 누리는 문벌 가문이 나타났다. 1번 우리가 문벌귀족. 자, 그러면 문벌귀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자, 문벌귀족의 특권으로 정치적 특권, 경제적 특권, 사회적 특권. 자, 정치적 특권으로는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음서제도.
자, 5품 이상의 고위관료에게 따로 지급하는 공음전. 특히 공음전이 특권이 될 수 있었던 건 세습이 가능하죠. 자, 그다음에 사회적인 특권이라는 건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고 특히 왕실과의 혼인을 통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상층 향리인 호장층은 지방세력 가운데 과거 합격률이 가장 높아 관료를 배출하는 모체가 되었다. 자, 상층 향리 호장 말하자면 여기서 호장층은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 역할을 하면서 과거 응시 기회가 당연히 주어지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 가능한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층 향리는 당연히 과거를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층 향리는 문과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향리의 자제들에게 문과 응시, 과거 응시에 기회를 줬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과 응시에 기회를 줬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현공거법이라고 그래요. 자, 주현공거법. 상층 향리에게, 향리의 자식들한테는 과거 응시의 기회를 허용해 준 거죠. 그런 걸 현종 때 실시된 주현공거법이라고 하죠. 자, 3번에 서민이 손쉽게 출세하는 벼슬을 궁궐의 잡무를 맡는 서리층으로 이를 산관이라고 했다. 자, 일단 중류층 한번 볼까요? 주로 백정들이 응시하는 시험이 이제 이런 잡과 시험이나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이런 중류층의 어떤 직업에 해당하는 거는 서리는 다른 말로 잡류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잡류는 중앙관청의 하급관리. 자, 중앙관청의 하급관리를 서리 또는 잡류, 그리고 남반, 궁중의 하급관리. 궁중의 하급관리를 남반. 자, 그 다음에 군반은 중앙군. 자, 그 다음에 향리는 지방행정실무 담당. 그리고 영리는 역의 업무를 담당.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류층에 해당되고 주로 이제 뭐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나 뭐 아니면 뭐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로 평민들이나 백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응시하는 그런 이런 뭐 잡과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합격하거나 그래서 어쨌든 중류층은 이런 직업들을 갖죠. 자, 그러면 3번에 궁궐의 잡무를 맡은 서리가 아니고요. 아까 궁궐 하급 관료가 뭐라고 했냐면 남반.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직업. 서리나 잡류가 중앙관청의 하급관리, 남반이 궁중의 하급관리, 그 다음에 군반이 중앙군, 향리가 지방행정실무, 영리가 영무 담당. 직업을 알아야 돼요, 직업. 자, 그러면 3번 틀렸네요. 정답은 3번, 4번.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를 철간, 어부를 생선간, 소금군 등 연부를 염간, 목축하는 사람을 목자간, 뱃사공을 진척이라고 불렀다. 자, 이렇게 신부는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하기 때문에 천민 취급을 받는 이 사람들을 신량역천이라고 불러요. 신량역천.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거는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신량역천 막 여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설마 철간, 생선간, 염간, 목자간, 친척을 따로 외우는 건 아니겠죠? 또 이것도 집에 가서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신량역천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야, 목자간이 뭐냐?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간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건 물어보지 않고 그냥 철간이 신량역천인이구나, 목자간이 신량역천인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방점은 철간이 아니고 신량역천이 방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쓸데없는 데 꽂혀서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신량역천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55번. 근데 여러분 중에서 가끔 이렇게 이상한 데 꽂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 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물론 뭐 외우고 싶으면 말리진 않아요. 네,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럼 해야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굳이 시험에 안 나올 걸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도 돼요. 자, 55번에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전에 성종이
가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이것이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정당문학 최양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자, 힌트는 성종 때 폐지했었다. 번잡하여 백성들을 괴롭게 하니까 성종 때 폐지했다가 30여 년 만에 부활시켰죠. 자, 그러면 30여 년 만에 언제? 현종 때 부활됐어요. 그러면 성종 때 폐지했다가 현종 때 부활시켰지? 이건 뭐냐? 연등회와 팔관회. 연등회와 팔관회를 얘기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왔네요. 잡기의 정도에 잡기가, 그러니까 잡다한 뭐 여러 가지가 정도에 어긋나는 게 심히 문제가 되어 이거를 폐지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중에서는 연등회냐 팔관회냐? 팔관회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등회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불교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잡기가 번잡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잡기가 번잡하여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잠깐 폐지했어. 요거는 팔관회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가는 팔관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연등회하고 팔관회가 뭐가 다르냐? 자, 연등회는 딱 성격, 시기, 특징. 우리는 이것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연등회는 뭐냐? 불교 행사죠. 그냥 딱 불교. 연등을 매다는 행사니까. 자, 그래서 팔관회, 이거는 이제 연등회. 팔관회는 불교 플러스 도교 플러스 민간신앙이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도교라든가 민간신앙이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기는 연초. 요거는 연말이니까 거의 한 10월, 11월 정도. 자, 그 다음에 뭐 특징은 뭐 연등회는 별거 없고요. 팔관회는 국왕이 직접 참여. 그 다음에 외국 상인의 진상을 허용해요. 자, 그러면 외국 상인이 진상을 보내요. 진상, 왕한테 선물 보내는 거죠. 여기 참여하는데, 아니면 선물을 가지고 오거나, 그러면 만약에 선물을 가지고 온다. 그럼 선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가지고 들어오면서도 무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선물을 보내거나, 자, 외국 상인과 사신의 진상을 허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 사신 같은 경우는 진상을 보내면, 뭔가 선물을 바치면 나라에서 이거 받고 입 딱 씻는 게 아니고요. 받은 만큼 또 돌려주거든요. 외국 사신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받고 되돌려주는 걸 회사품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 조선으로 넘어갔을 때 조선시대에 명나라한테 우리가 선물 보내면, 진상하면 명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선물 보내죠. 그게 이제 회사품이어서 조공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외국 상인이 우리나라에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사신이 진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회사품을 보내면 이렇게 이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즉 무역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도 한다. 그 기간이 바로 팔관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훈요 10조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연등회와 팔관회를? 네. 그래서 연등회와 팔관회에서 훈요 10조 뭐라고 했어요? 잘해라. 내가 다 정해놨으니까 니들은 가감하지 말고 잘해라. 이렇게 써있죠. 두 번째, 토속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토착신앙이라면서요. 민간신앙이라면서. 민간신앙이 토속신이죠. 그 다음에 3번, 정월 보름에 개최되었다. 연말에 개최된다며. 정답은 3번이네. 4번, 국제교류의 장이었다. 네, 외국인의 진헌이나 뭐 이런 거를 허용한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진다며.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56번.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사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소승이 가로 천명과 더불어 크게 발언하여 침향을 땅에 묻고 미륵보살이 하생되기를 기다려서 용화회 위에 3번이나 모셔 이 매향불사로 공양을 올려 미륵보살께서 우리의 동맹을 위하여 미리 이 나라에 나시고 모두가 부족한 깨달음을 이루어 임금님의 만세와 나라의 융성 그리고 중생의 안녕을 비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했냐면 첫 번째 줄에 써있죠. 침향을 땅에 묻고 미륵보살이 하생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줄 끝에 매향불사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공향을 올렸죠. 자, 그럼 나 뭐 했냐면 자, 향나무를 끊어다가 땅에다가 묻는 매향 활동을 한 거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그럼 나는 뭐 하려고 한 거냐? 이런 거 빌려고 한 거죠. 미륵보살께서 우리를 오셔가지고 구해주시기를 비는데 깨달음을 이루어 임금의 만세와 나라의 융성 그리고 중생의 안녕을 두루두루 비는 행사. 자, 그러면 우리 모임에서 우리 조직에서 이런 매향 활동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면 향도. 그래서 여기에서 매향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매향이라는 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향나무를 끊어다가 바닷가에 묻는 거죠. 자,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요? 미륵보살을 기다리는 거죠. 미륵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공양을 바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매향이에요. 말하자면은. 자, 그러면 이런 매향을 하는 무리가 누구냐? 향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매향 활동을 하는 사회 조직이 향도고 자, 그러면 향도는 성격이 변화하게 되는데 고려 전기에는 이런 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런 뭐 불교에 관련된 행사를 하려고 모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향 활동을 매향 활동이라고 하고 딱 이렇게 뭔가를 기원하고 그다음에 미륵을 기다리고 하는 거니까 불교 행사. 그래서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왜 모였어? 이런 종교 활동을 하려고 모였고 그 종교 활동이라는 게 매향 활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후기로 넘어가면 자, 우리가 향도라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모임을 꼭 종교 행사 하려고 모인 것만은 아니다. 이제 고려 후기 가면은 자, 너네 왜 모였어? 우리 그냥 모였어. 우리끼리 그냥 어울리려고 모였어. 그래서 이렇게 자주 모이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농민 공동체로서의 모임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서 모이게 되죠. 자, 그러니까 모여서 뭐해?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마을에 무슨 소소한 일들도 하고 이런 친목도모도 하고 자, 이런 공동체 조직으로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향도라고 하는 게 고려 전기에는 종교적 성격을 가져서 매향 활동하려고 모였지만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향도는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자, 그러면 삼국시대부터 고려를 지나서 언제까지 있었냐? 조선 전기까지. 조선 전기까지 있었던 조직이 바로 향도라는 농민 공동체 조직이에요. 자,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역, 초제를 통해서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자, 초제는 도교적 행사. 초제는 도교와 관련된 행사니까 틀렸네요. 자, 미래부를 도래를 통한 민중의 구원을 바라는 불교 신앙과 관련이 있다. 자,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러 누가 올 거냐면 미륵보살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불의 도래를 나타나 주실 것을 기원한다. 니은이 맞는 설명. 디귿. 국가가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자, 국가가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만든 조직이냐? 아무 상관없죠. 농민의 안정과 재정 확보랑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다음에 리을, 마을의 노역, 혼례와 상장례, 마을 제사 등을 주관하는 농민 공동조직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네, 이렇게 성격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걸만 골라라. 니은, 리을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57번 중세의 문화로 넘어가 봅시다. 자, 고려시대 성리학의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백이정은 직접 원에 가서 성리학을 배워왔다. 자, 일단 여러분은 백이정이 뭐한 사람이냐? 성리학자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성리학을 처음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은 누구예요? 안향이 충렬왕 때 성리학을 처음 가지고 들어오고 그 뒤에 여기 나오는 백이정, 박중좌, 뭐 이재현 등등 이런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렇게 쭉 이어져요. 다 성리학자들이죠. 자, 그러면 백이정은 직접 원에 가서 성리학을 배워왔다. 충선왕을 따라서 원나라 연경에 가서 약 10년 머무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자, 두 번째, 김문정은 원에서 공자의 화상과 각종 서적을 구해왔다. 충렬왕 때 공자와 70제자의 화상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사람이기도 하죠. 화상이라는 건 뭐 초상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안향은 정몽주, 권근, 정도전 등을 가르쳐 성리학을 더욱 확산시켰다. 자, 안향이 정몽주와 정도전을 가르친 게 아니고요. 이색. 그래서 이색이 정몽주, 정도전, 권근의 선생님이었어요. 자, 이색하면은 또 우리가 지문에서 본 기억이 난다. 또 남았나? 기억이 나. 언제 나오냐면 이색을 판개성부사로 임명하고 성균관 대사성으로 뭐 임명해서 있어. 그런 게 개혁을 하게 했다. 성균관의 법을 새로 세우고 개혁을 하게 했다. 이 왕이 언제냐? 그래서 항상 어느 왕 물어볼 때 물어보는 지문이 있어요. 성균관 개편. 그게 공민왕 때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색이 등장하는구나.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색이 정몽주, 권근, 정도전 선생님이구나. 안향이 아니고 정답은 3번이죠. 이재현은 만권당에서 원외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자, 이재현이 만권당에서 공부했잖아요. 연구하고 막 원외 학자들과 교류했잖아요. 자, 그럼 만권당을 만든 건 누구예요? 충선왕이죠. 그래서 충선왕 때 만권당을 설치하고 원외 학자들과 교류하도록 함. 정답은 3번. 자, 정몽주, 정도전 선생님이 이색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58번 다음은 고려시대 진화의 시이다. 이 시인과 교류를 통해서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의 작품은 자, 우린 진화 모르는데 교류한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진화도 누군지 모르는데 교류한 사람은 어떻게 아니? 자, 일단 진화는 언제냐면 무신집권기의 문신. 자, 그런데 무신집권기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문신이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규보, 최자, 진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무신집권기에 활약한 문신들이구나. 자, 그러면 무신집권기에 활동했던 문신을 찾으면 되겠군요. 자, 봅시다.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을 한켠은 아직 잠자고 있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하늘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진화니까 무신집권기고 무신집권기면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뭐 이규보 아니면 최자 뭐 나오겠네요. 자, 그럼 1번 삼국사기. 자, 삼국사기는 언제? 여러분 언제? 인종 때 누가? 김부식이? 자,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자, 두 번째. 동명왕편 언제? 이거 그냥 무신집권기라고 할까요? 누가? 동명왕편 누가 썼어요? 이규보가. 그쵸? 정답은 2번이네. 3번 제왕운기. 누가? 자, 이승유가 언제? 충렬왕 때 이승유가.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 언제? 충렬왕 때 누가? 이련이. 그러면 무신집권기에 해당하는 건 2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자, 59번 볼까요? 자, 고려시대 만들어진 서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숙종 때 서긍이 고려 도경을 저술하였다. 자, 고려 도경이라고 하는 책은 인종 때 서긍이라는 송나라의 학자예요. 송나라의 사신이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보물이나 뭐 중요한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뭐 또 겪고 그런 것들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고려도경에서는 일단 도자기를 굉장히 멋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죠. 고려에는 푸른빛을 띠는 청자가 있는데 엄청 멋있어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재를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인종 때 하면 아무래도 이자겸이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이때가 이자겸의 횡포에 대해서도 적고 있고, 그 다음에 인종 전의 왕인 예종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적고 있어요. 뭐 예종 때 보건궁을 설치했대, 엄청 도교를 장려했었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문화재를 소개하는 그런 책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또 전후의 상황, 그 전에 있었던 뭐 즈음의 상황을 설명하는 책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1번 지문에서 틀린 거는 숙종 아니고 어느 왕 때? 인종 때. 네, 그거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인종 때 송나라 서긍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죠.
자, 두 번째, 예종 때 홍관은 속편년 통제를 저술하였다. 자, 예종 때 송나라의 역사책인 편년 통제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후에 홍관이라는 사람한테 명령해서 지으라고 했던 책이, 쓰도록 했던 책이 속편년 통제라고 하는 책이에요. 2번이 맞는 설명이죠. 자, 3번에 인종 때 우리나라 풍수지리서의 각종 비록들을 모은 해동비록이 편찬되었다. 자, 해동비록은 인종 때가 아니라 예종 때. 자, 예종 때 김인존 등이 편찬한 음양지리서, 음양지리에 대한 책들이죠. 말하자면 도참서. 자, 그래서 풍수지리설의 여러 가지 내용을 모은 책이 해동비록이란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충렬왕 때 민지는 본조 편년 강목을 편찬하였다. 자, 충렬왕 때가 아니라 충숙왕 때 본조 편년 강목을 편찬하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고려의 태조의 몇 대 손, 뭐 4대 조부터 그 다음에 원종 때까지니까 원간섭기가 끝날 때쯤까지, 그때까지 역사를 편찬한 게 본조 편년 강목이고, 자,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최초의 강목체로 쓰여진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예종 때 속편년 통제, 그 다음에 충수광 때 본조 편년 강목, 이런 책들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60번. 자, 밑줄친 스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스님은 항상 남학과 북학 중문의 취지가 모순인 채 분명하지 않음을 탄식하고 그것이 여러 갈래로 갈라짐을 막아 한 길로 돌리고자 했다. 나라에서 왕륜사의 선석을 베풀고 승과를 시행할 때 우리 스님의 의리와 기를 정통으로 삼고 나머지는 반개로 했으니 모든 재주와 명망 있는 무리들이 어찌 이 길을 따르지 않으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줄에 남학과 북학 종문의 취지가 모순인 채 분명하지 않음을 탄식하였다라고 했는데 통일신라 말기에 화엄학에 대한 의견이 두 개로 갈라져서 남학과 북학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신라 말기에 불교의 어떤 종파들 중에서 이게 남학과 북학으로 나눠지는데 북학의 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균여예요. 그래서 균여라는 사람이 요 남학과 북학을 통합하려는 이제 그런 사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승려는 균여라고 하는 승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균여 어느 왕 때 배웠죠? 우리가 이 사람, 이 왕 때 중요한 승려다라고 했죠. 광종 때, 고려 초의 광종 때.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설명 잠깐 아까 나오지 않았나요? 자, 교종과 선종이 있었는데 그 교종을 광종 때 이제 교종은 균여한테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종은 해거라는 승려를 통해서 법안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시킨 게 바로 광종이다. 그래서 광종 때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했고 특히 균여는 이런 융합을 강조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1번부터 볼까요?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천태종을 창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 이 사람 의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상융회를 표방하였다. 성상융회를 표방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건 화엄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종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 같은 경우는 법상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화엄종과 법상종 다 교종인데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자 했었고 그 통합이 융회, 이게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우리 원유의 사상 중에서 원흉회통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융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 또는 뭐 조화를 꾀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융회, 성상융회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성상융회는 그 당시에 종파로 나눠져 있던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이론적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냥 성상융회 나오면 아, 균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성상융회는 균여지. 그리고 남학과 북학을 통합하려 했다 해도 균여. 네,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상융회를 표방했다. 성상융회는 균여구나.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정해결사를 조직하였다. 자, 결사운동 중에서 정해결사, 수선사결사, 진울.
자, 그 다음에 화엄 일승 법궤도를 지었다. 화엄 일승 법궤도는 의상. 자, 정답은 2번 성상융회 균여. 남학과 북학을 통합하려 했다. 균여.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61번. 자, 가와라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1번 문제도 조금 어려웠는데 여러분 가나다라에서 나오는 표현 딱 나오면 아 이게 누구구나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가부터 볼까요? 자, 참회법과 미타정토신앙을 실천행으로 강조하는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참회하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깊은 반성이라고 했죠. 자, 참회를 강조하는 승려가 누구예요? 요새. 자, 그 다음에 송강산 길상사를 근거지로 새로운 선풍 진작에 힘을 기울여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호응을 얻었다. 송강산 길상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송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송강산 길상사가 어디냐? 송강사. 그러면은 송강사의 근거를 둔 결사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진울이죠. 수선사 결사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선사 결사를 얘기하는 거고 수선사 결사를 개창한 사람이 만든 사람이 진울. 자, 그 다음에 북악파를 중심으로 낭하파를 통합하여 화엄교단을 정리하여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자, 북악과 남악 나오고 통합 막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균여죠, 균여. 균여, 막 융회 이런 거 나오면 균여. 자, 그 다음에 고려와 송과 거란 등의 불교 저수를 망라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작성하고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속장경을 간행한 사람이 의천. 정답은 자, 그럼 가나다라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사실 여기서 1, 2, 3, 4 지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지문보다는 이 가나다라를 여러분이 딱 읽고 어떤 승려인지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시험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밑에 지문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밑에 지문보다는 가나다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중국 화엄종의 반개인 이통현의 화엄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우리 이런 거 처음 듣잖아요, 사실은. 거기 보면 중국의 화엄종에 굉장히 이 화엄종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통현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우리나라 진울이었어요. 그래서 1번은 진울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럼 답은 뭐 1번이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선을 채로 삼고 교를 용으로 삼아 선과 교의 합일점을 구하였다. 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선을 채로 삼는다는 건 선을 중심으로 삼는다는 거니까 선종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교를 이용했다라는 거니까 교를 이제 통합하고자 했다.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면 뭐죠? 요게 이제 조계종이잖아요. 그럼 조계종을 만든 사람이 진울이죠? 네, 우리 다 배운 거네. 진울이네. 선을 채로, 채는 이제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교를 용으로, 교를 이제 더해서 말하자면 통합을 하고자 했다.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그래서 진울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화엄 사상의 입장에서 법상종 세력을 흡수하여 성상융회 사상을 표방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냥 성상융회 나오면 누구예요? 균여. 이제 균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3번의 균여 맞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의 화엄학의 실천의 문제를 떠나 지나치게 관념화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그러니까 균여가 지나치게 관념화되어 있다. 너무나 이론만 강조한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던 사람이 의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순천 송강사라고 배웠지만 송강사가 예전 이름이 길상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길상사 나오면 어쨌든 송강산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잘 때려 맞출 수 있겠죠? 네, 요 정도는 여러분이 딱 느낌으로다가 딱 알아볼 수 있죠? 요 정도 센스? 네, 센스. 요런 건 센스지, 센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62번 봅시다. 고려시대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포 양식은 공포가 기둥 윗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짜여져 있는 양식으로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은 대표적인 고려시대 다포 양식의 건물이다. 자, 고려시대는 다포 양식이 있고 주심포 양식이 있죠. 주심포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과 다포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안동봉정사 극락전, 안동봉정사 극락전,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 자,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자, 요 정도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포양식은 우리 금방 나왔던 성불사 응진전. 성불사 응진전. 서광사 응진전. 그 다음에 성남사 보광전. 자, 이런 절들이 있어요. 심원사 보광전. 자, 그러면 이런 절들이 있고 여기에서 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요 양식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지붕 양식 물어보는 거 알죠, 여러분? 이 중에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예산 수석사 대웅전은 맞배 지붕. 그 다음에 여기는 팔짝 지붕.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맞죠? 네, 2번 갑시다. 신라 불상의 양식을 계승한 논산석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균형미가 뛰어난 결작이다. 자, 봅시다. 고려의 불상의 종류는 크게 한 3가지 종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려 불상은 자, 첫 번째 불상의 양식이 신라 양식을 계승한, 신라 양식을 계승해서 조형미가 있는, 조형미가 있다는 건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불상 1개. 그 다음에 지역적 특징을 담은, 지역적 특징이라는 건 그냥 지방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많은 돈을 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석불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 특색을 가진 석불, 돌로 만든 큰 불상들, 그래서 거대 석불이라고 쓸게요. 거대 석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철불이 있고, 철불도 철을 돈을 대서 만들려면 좀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들여서 호족들이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신라 양식을 계승해서 조형미가 있는 좀 예쁜 그런 불상이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이런 불상이 있어요. 이거는 신라 양식을 계승한 좀 예쁘게 생긴 그런 불상이고, 그 다음에 지역적 특색을 가졌고 거대 석불인데 조형미는 없어요. 조형미가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안 예쁘다라는 거죠. 예쁘게 생기진 않았어요. 자, 이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자,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나 아니면은 파주 6mm 마의 이불 입상이나 그 다음에 안동 이촌동 석불이나 이런 거. 요 하나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철불은 그냥 말 그대로 철로 만든 큰, 그래서 광주 춘궁리 철불. 광주 춘궁리 철불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 불상은 이렇게 특징상 여러 가지 있는데 3가지로 정리. 신라 양식 계승한 예쁜 친구, 그 다음에 지역적 특징을 갖고 크지만 안 예쁜 친구,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철불.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신라 불상 양식을 계승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아니고 얘는 거대 석불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 자, 3번 서해에는 고려 전기 구양순체. 맞아요. 고려 후기 송설체. 맞아요. 자, 4번 고려 후기 왕실과 고문세족의 구복적 요청에 따라서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같은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네, 고려시대는 원래 불교 그림이 많이 그려지겠죠? 불교 국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도 많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뭐 관음보살도도 많이 그려지고. 자,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63번. 자, 다음 보기의 이야기의 아들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건 오랫동안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 이 절에 관음보살 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태어난 지 석 달이 안 되어 백제의 견훤이 서울을 습격하니 성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은함은 아이를 안고 이절에 와서 고하기를 이웃나라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세가 급박한지라 어린아들이 어진 자식이 누가 되어 둘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사오니 진실로 대성이 보낸 것이라면 큰 자비의 힘으로 보호하고 길러주시어 우리 부자로 하여금 다시 만나보게 해주소서라고 하고 눈물을 흘려 슬프게 울면서 3번 고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관음보살의 사자좌 아래에 감추어두고 뒤돌아보며 돌아갔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학자가 됐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눈빛이 초롱초롱한데? 어서 말을 해라. 누구냐? 이 인간이 누구냐? 어서 네가 말을 해라. 누구냐면 최승로예요. 최승로. 최승로의 시무 28조 할 때 그 최승로 성종 때, 자, 이 최승로가 견훤이 신라로 쳐들어왔던 그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신라로 쳐들어와서 경혜왕을 죽인 그 해 있잖아요. 927년. 네, 그때 태어난 게 바로 최승로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 문제 나왔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여기서 알면 되지. 이제 알았잖아. 네, 이제 알면 되죠. 자, 그럼 1번.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불사를,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자, 석굴사면 석불사가 석굴암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불국사. 자, 그럼 석굴암과 불국사를 만든 사람이 김대성. 김대성의 발언에 의해서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김대성이 석굴암과 불국사를 만든 시기는 언제? 경덕왕 때, 그렇죠. 자, 1번 틀렸고 2번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불교 행사를 억제하고 유교 사상을 정치 근본 이념으로 삼아 통치 체제를 정비하자라고 건의한 시무 28조를 올린 사람이 최승로. 정답은 2번. 3번 독립산문의 승려이자 음양풍수설의 대가로서 개성평양 항양이 국가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언하여 고려 왕들의 존숭을 받았다. 자, 음양풍수설의 대가면 풍수지리설의 대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 도선. 태조 왕건의 스승이었다는 도선이라는 승려죠. 자, 신라 말에 당나라에 유학했고 발해의 재상 오소도의 아들 광찬과 같은 해에 급제하였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왜 우리 이 발해의 재상이 가서 자기 아들이 성적이 좀 안 좋으니까 얘 성적 좀 신라 얘보다 올려달라라고 말한 등재서열 사건. 네, 그 사건의 주인공이 최언위라는 사람이고요. 이 최언위가 줄을 잘 섰잖아요. 누구한테 갔죠? 왕건의 신하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는 최언위라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등재서열 사건의 그 주인공이 바로 최언위, 그리고 왕건의 이제 신하가 됐던 사람이 최언위. 자, 그래서 63번의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 근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